혹시 KF-X가 뭔지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현재 개발 중인 우리의 꽃은 좋은 것이요. 한국형 전투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헌순 시제기가 곧 나온답니다. 진짜요? 드디어 메이드 인 코리아 전투기가 생산되나요? 어디서요? 알고 싶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국방 포커스! 국방개그맨 네. 영진 씨, 혹시 KF-X 이 사업 담당하는 곳 어딘지 아십니까? 또 잠수함 개발은 어디서 할까요? 해군에서 할까요? 아, 교수님, 저 너무 얕잡아 보신 거 아닙니까? 저 국방 개그맨입니다. 네. 바로 방위사업청 아닙니까? 어유 잘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 체계를 이 적시에 전력하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군사력 건설의 중심, 방위사업청의 주요 업무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실 분들 자리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최호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김영록 교수입니다. 잠깐만요. 너무 지금 분위기가 좀 처져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설 아닙니까? 분위기 좀 업 시켜야 됩니다. 네. 노래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아, 대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어색했지만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가겠습니다. 아세이 시청자 여러분, 유세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준비됐죠?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 네. 네, 2021년 새해부터 방위사업청 적극적인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를 위해서 방산기업을 위해서 5,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뿐이 아닙니다.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기업과 방위산업 현장을 찾아 등분서주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요. 방위사업청의 올해 중점 업무가 기대가 되는데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오늘 말이죠. 방사청장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현장 방문 때문에 바빠서 못 나오신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은 방위사업청의 그 주요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방위사업청의 그 미래 전력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우리 제작진이 특별히 미래 전력 사업본부장님을 모신 겁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제작진이 저 국방 개그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섭외를 했다. 아, 정말 조금 기분이 좀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자,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 방위사업청은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첨단 무기 체계를 적기에 확보하고 그리고 기존의 획득 체계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획득 제도로 전환하며 창의적이고 다양한 민간 R&D를 토대로 해서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방위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수출형 산업 구조로 전환해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고 또 방위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토대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방위 사업청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목표 아래 우리 미래전력사업본부는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라든지 잠수함 그리고 신속 시범 사업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이런 핵심 업무를 올해 담당할 예정인데 태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뭐 소리 같은 거 안 들리시나요? 무슨 소리가? 제 가슴 뛰면서. 좀 상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최초의 국산 전투기, 그것도 4.5세대급 KF-X를 이제 조만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흥분됩니다. 이 전 세계에 수많은 국가가 있는데요. 자국에서 만든 4.5세대급 전투기로 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채 10개국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그 안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6.25 전쟁을 포함한 1950년대 중반까지 활약한 1세대 전투기는 대부분 레이더가 없어 자유낙하 폭탄을 떨어뜨리고 탄띠로 이어진 기관총을 쐈죠. 2세대 전투기는 초음속 시대를 열었고 레이더와 미사일도 장착됐습니다. 3세대 전투기는 1960년대 개발된 전투기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컴퓨터 기술에 따라 첨단 능력이 좌우됐습니다. 전투 성격도 항공전에서 전자전으로 전환됐죠. 7, 80년대까지 이어진 4세대 전투기에는 컴퓨터가 본격 도입됐고 정교한 기술로 생존성은 더욱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5세대 전투기는 일명 하늘의 제왕 스텔스 전투기. 2006년 알래스카 기지에서 미국의 신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당시 주력 전투기 144대를 상대로 모의 전투를 벌인 결과 완승을 이뤘죠. 그 이유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낄 수도 없는 치명적인 능력, 바로 스텔스 기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5세대 전투기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4세대와 5세대 사이, 4세대 전투기의 개량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세대 전투기의 치명적 장점인 스텔스 기능을 제한적으로 장착하고 무엇보다 에이살 레이더를 장착해 사방팔방 멀리서도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는 능력.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특성상 4.5세대 전투기 개발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세계 주요국들도 4.5세대 전투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있는 KF-X 역시 4.5세대 전투기. 독자적으로 성능 개량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기대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왜 우리 태 기자님 가슴이 뛰는지. 예. 그래서 이제 KF-X 이게 한국형 그 전투기 CJ기가 출고될 예정이라고 본부장님이 당당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그 국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날카롭게 3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KF-X 이게 무슨 뜻인지 일단 알고 싶고, 두 번째는 뭐 예전에 그 저 어렸을 때 국산 전투기 제공호라고 있었어요. 요거 순수한 글인데 왜 굳이 영어로 줬는지, 세 번째 CJ기가 무언지 좀 교수님 좀 답변 좀 해주시죠. 네. 한꺼번에 이 3가지 질문을 해서 네. 어렵습니다만 차근 대답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투기는 파이터라고 영어 약자 F를 따서 이제 F4, F5, F16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이제 전폭기 혹은 폭격기는 바머라 그래서 B를 따서 B2, B52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KF-X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코리아 파이터 익스페리멘탈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 전투기 시험기라는 뜻입니다. 네. 통상 익스페리멘탈에 이제 EX 중에 X만 따서 이제 시험기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통상은 전투기 이름에 뭐 F4, F5, F16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애칭으로 통상 F4는 팬텀, F5는 뭐 프리덤 파이터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F5를 한국식으로 이름을 해서 제공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제공호라 하면은 제압할 제자와 하늘 공자를 따서 하늘을 제압하는 비행기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다르게 다시 설명드리면은 KF-X는 이제 한국형 전투기 시험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세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험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기는 뭐고 그러면 또 다른 것은 뭐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처음으로 설계를 해서 제작하고 그다음에 시험 평가까지 마쳐야 양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공호라고 불린 F5는 미국에서 설계 도면을 다 받아와서 우리가 설계도로 제작만 하는 라이센스만 받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KF-X는 우리가 설계부터 그다음에 제작, 시험까지를 전부 국산화하는 명실상부한 국산 이제 전투기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평가까지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양산기로 넘어가게 되고요. 양산기가 되면은 그때 적절한 이름이 붙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좋았습니다, 교수님. 네. 저 본부장님 질문 감겠습니다. 예. KF-X CJ기 출고 계획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KF-X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지금 현재 최종 조립 단계로서 올해 4월이면은 첫 번째 시제기가 출고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 KF-X 하면 전투기 본체 이외에도 거기에 탑재할 A4A라든지 IRST 등 그 전자광학 적외선 센터라든지 이런 첨단 장비들을 개발해야 되고 이 장비들이 개발에만 그칠 게 아니고 서로 연동돼서 체계 통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큽니다. 네. 뭐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시제기는 일을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22년까지 6대를 순차적으로 개발을 해서 앞서 설명했듯이 비영심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기술로 만든 4.5세대급 전투기를 확보하게 된다니 다시 한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KF-X 개발은 단순히 군사력 증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KF-X의 진정한 성능은 어느 정도이고 이 다른 전투기들과 비교하면은 이 어떤 정도의 성능의 우위가 나오는지 뭐 스텔스 성능이 좋다, 속도가 빠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KF-16은 4세대 항공기고요. KF-X는 4.5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KF-X가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레이더와 항전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이제 조종사에게 아주 빠른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서 적보다 먼저 적을 발견하고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부장님, 이 교수님이 여태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혹시 부연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조금 더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를 진화적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1단계와 2단계 나눠서 하거든요. 네. 1단계는 일단은 26년까지 공대공 능력을 확보하고 28년까지는 공대지 능력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F-35라든지 F-16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과 서로 협동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가 돼 있고 그럴 수 있는 우리 공군의 주 운영 무기 체계로 앞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부 선진국들이 주도해왔던 전투기 시장에 우리가 도전장을 내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항공기, 특히 이제 전투기는 한번 개발하는데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네. 한번 개발하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제공호인 F5나 F4 이런 것은 벌써 약 30년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이제 거의 이제 수명이 한계에 온 거죠. 예. 다른 적대국이나 주변 이 군사 강국들이 신기술로 다 넘어갔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신기술에 대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그 미국에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와서 쉽게 해서 설계 도면을 그대로 받아와서 생산만 하던 형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거기에 접목한다든지 뭐 사양을 바꾼다든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KF-X는 우리가 설계부터 제작, 그다음에 시험까지 우리가 다 하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무기 체제도 도입을 할 수 있고 이런 우리의 어떤 자율권이 많이 이제 생긴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KF-X가 4.5세대이니까 이제 앞으로의 미래 전투기로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KF-X 사업 하나만 해도 약 이제 2028년까지 8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생산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전투기에서 생산 능력이 생긴 거죠. 전투기를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일반 민수 항공기도 저희들이 이제 독자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자, 우리나라가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예산 규모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참 어려운 일인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독자 설계 기술과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선진국으로부터 군사 항공기를 도입을 할 때 훨씬 더 협상력도 생기고 예. 이제 명실상부하게 항공기 제작의 이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제 이런 항공기 설계 기술과 그다음에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수출에도 이제 뛰어들 수 있고 그럼으로써 국방 예산을 이제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 궁금해지는 게 A사 레이더 이제 이게 시제품 출고 시에 레이더가 장착이 되는 건지. 예, 맞습니다. 당연히 시제기에 장착이 되어야 되겠죠. 네. 지난 작년 8월에 A사레이더는 한국항공에 납품이 되었고 그 이후로 쭉 이제 시험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B737이라는 민항기에 탑재를 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고 예. 이번 시제기에는 당연히 돼 있고 시험 평가는 23년에 KFX에 부착해서 시험 평가하는 그런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형 전투기의 눈, A사 레이더는 어떤 능력을 지녔을까요? A사 레이더는 레이더 각도를 자율적으로 조절 가능한 능동형 전자주사식 레이더로 360도 회전하는 2만여 개의 난눈으로 이루어진 잠자리 겹눈과 같은 원리입니다.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이 하나하나 각각의 목표물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향에 위치한 다수의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공중작전, 지상작전, 해상작전에 운용되는 전투기의 핵심 장비로 공대공 전투에서 아군의 우위를 가져다 줍니다. 운용자의 광범위한 상황 인식과 탐색 영역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100km 이상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어 원거리 표적의 탐지와 추적을 보장합니다. 또한 표적 탐지와 동시에 추적을 진행하며 표적이 탐색 영역을 벗어나더라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A사 레이더는 공대공뿐 아니라 공대지, 공대해 전투에서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수십 킬로미터 이상의 지상, 해상 표적의 탐지 및 추적을 보장하며 영상 형성 기능을 제공해 원거리에서 적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합니다. 또한 무장 투하 지역 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지상의 표적과 해상의 표적에 대해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초의 국산 첨단 레이더, 높은 신뢰성을 갖는 A사 레이더 개발 성공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A사 레이더는 이제 전자적 빔 제어를 통해서 공중과 지상의 수십 개의 표적을 한꺼번에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하는 고난이도의 어떤 첨단 제품인데요. 이런 기술이 이제 이번 시험 평가를 거치게 되면 명실상부한 그런 A사 레이더 개발국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잠깐만요. 근데 이 KF-X A사 레이더를 장착했을 때와 장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교수님이 좀 설명 부탁드리고 일단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죠, 그죠? 네, 많이 비싸게 받을 수 있죠. A사 레이더는 그 미국의 F-22나 F-35에 장착되는 항공 무기이고요. 또 이러한 그 장착 여부에 따라서 공중 우세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 레이더이기 때문에 네. 이 항공기 가격을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야, F-22, F-35 저 전 세계에서 만든 전투기 중에 제일 이 강력한 전투기들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 눈과 귀에 해당하는 이런 물건을 우리나라의 전투기에 이 장착을 한다. 야,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러면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파급 효과도 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그런 이 종합 시스템 산업인 항공 산업은 다른 산업의 기술 혁신을 견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특히 가장 복잡한 항공기 체계로 평가되는 이번 전투기 개발 사업은 항공 기술의 파급 효과를 불러올 거고요. 방사청은 KF-X 사업을 통해서 한국형 전투기라는 그런 독자적인 플랫폼이 확보되어 언제든지 필요한 무기 체계와 장비를 국산화해서 장착해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항공, 전자, 무장 분야의 항공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KF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 항공기 개발 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KF-X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KF-X 체계에 들어가는 부품 수는 3만 개를 훌쩍 넘는데요. 네. 현재 체계 개발 과정에서도 800개 이상을 이제 국산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네. 사업에 착수된 뒤 지난 2020년까지 1만여 개의 일자리와 2조 1천억 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500명을 신규 고용하였고 실업률 완화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사업 종료 후에도 본격적으로 전투기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냥 단순히 방위력 증강 이런 게 아니네요. 뭐 산업 기술을 선도를 하고 또 일자리가 증가되고 그냥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너무 많은 이점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제작진이 정말 섭외를 잘했어요. 네. 나오신 거 정말 영광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KF 사업 그리고 이제 A사 레이더와의 결합이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효자 산업 계속해서 꾸준히 단계적으로 진행시켜 주시길 기대하면서 또 두 번째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장보고 3 사업. 도산 안창호함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죠. 잠깐만요. 장보고는 장군님, 뭐 사업은 또 안창호 선생님의 함. 본부장님, 너무 이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보고 사업은 우리 잠수함 사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장보고 3라고 했는데 그러면 1과 2는 뭐냐? 네. 1은 1200톤급, 장보고 2는 1800톤급인데 이것은 독일의 잠수함 기술을 우리가 활용해서 만든 사업이고요. 예. 장보고 3는 3000톤급 잠수함 사업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독일 기술이지만 이것은 독자 기술로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드는 사업이고 이 장보고 3 사업의 첫 번째 함의 이름을 우리 독립운동의 상징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안창호함으로 도산 안창호함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잠수함 명칭을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안중근함, 김자질함, 윤봉길함 이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함에 좋아. 여성 독립운동가 이름이 붙인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잠수함 사업에도 성인지 능력이 아주 풍부합니다. 네. 장보고 2의 6번째 함의 이름이 유관순 함입니다. 교수님, 저 국방 개그맨처럼 공부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공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장보고 1, 2, 3의 맞아요. 의미도 알겠고요. 네네. 예. 자, 이거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잠수함의 승조원 분들 어떻게 먹고 자고 씻고 또 어떻게 싸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국방 개그맨님이 네. 호기심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네. 이럴 땐 뭐다? 오, 좋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은 비밀병기 잠수함입니다. 은밀하고 치명적인 최강의 비밀 무기 잠수함을 이끄는 승조원들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신비로운 바닷속 풍경을 감상하며 낭만에 빠져 있을까요? 신기한 심해 생물을 만나는 기이한 체험을 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밤낮 구분되지 않는 컴컴한 심해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화 그래비티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허락되는 유일한 천국은 바로 이곳 개인 침상. 개인 침상하면 이런 걸 상상하시겠지만 그런 상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좁디 좁은 공간을 나누다 보니 침상은 요래 작아졌고 3명이 2개를 함께 사용해야 하니 전후에 온기 식을 날 없어 잠수함 침대는 핫벙커라 불린다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공유, 그 공유 아닙니다. 쉐어링, 공유 문화가 일찍이 싹 터왔던 것입니다. 잠수함 승조원들 먹는 건 어떨까요?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상당히 괜찮다는 증거 사진이 많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위해 좋은 음식은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승조원들이 애정하는 식재료가 있으니 바로 화끈한 청양고추. 땀날 일 없는 폐쇄된 업무 공간에서 땀 발생을 유도해 건강 챙기고 스트레스 날리고. 잠수함 승조원들 볼일 해결은 어떨까요? 1번 세척건 사용, 2번 발사, 3번 개폐구 밟아 마무리. 모두 물을 아껴 쓰기 위한 방법입니다. 바닷물을 정화시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식수를 제외한 생활용수 사용은 최소화한다. 고양이 세수는 기본, 고양이 샤워는 필수, 면도는 나중에, 빨래는 집에 가서. 이것이 바로 해양수호 최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잠수함 승조원의 라이프. 어떻게 보셨습니까? 2002년 8월 러시아 핵 잠수함 크루스코어 승조원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해저 108m 컴컴한 바닷속에서 생을 마감했죠. 118명의 전우들과 말입니다. 상상 그 이상 아무나 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잠수함에 탑승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궁금증이 쫙 풀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다이어트해졌네요. 제작비가 좀 없어졌나 봐요. 어쨌든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잠수함, 우리 해군 승조원분들 필승! 네, 지금 영윤 씨께서 아주 바짝 군기가 들었습니다. 네.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역시 이게 이제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되고 건조된 잠수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제나 최초라는 수식어가 달리면 애로사항도 많고 힘들거든요. 네. 본부장님, 이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셨는지요? 예, 잠수함 개발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의 예를 들면 스페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잠수함을 만들었었는데 2012년도에 잠수함 사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자문을 들여서 이제 재개발에 착수를 해서 하고 있고, 호주인 경우도 스웨덴 코쿤사와 협력을 해서 콜린스급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소음이라든지 누움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정도 그 잠수함 인도가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네. 장보고 3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말 도전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장보고 1, 2는 독일 기술을 가져다가 개발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직접 소나 체계라든지 전투 체계를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라든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연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련 업체들이 이 잠을 안 자고 열심히 개발을 해서 결국은 소나 체계나 전투 체계를 개발을 완성을 했고, 또 하나 어려운 게 소음을 잡아야 되거든요. 잠수함은 조용히 수중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소음을 일으키면 결국 발각되기 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소음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결국 이것도 다양한 그 시험을 거듭한 끝에 저소음의 추진 전동기 또 발전기들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지나간 기술이 추측돼서 이렇게 이제 독자 이제 개발에 갔는데 결국 도산 안창호함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최초 독자 설계 및 건조가 되는 겁니다. 특징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 좀 더 특징과 재원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뭐 도산 안창호함 그러면 이제 3,000톤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보고함이 이제 한 1,800톤 정도니까 원래 거의 2배 정도로 확대가 된 거죠. 이제 잠수함의 크기가 2배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탑재할 수 있는 무기 양도 늘어날 것이고 예. 승조원 이제 숫자도 늘어날 수 있고요.
이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작전 이제 수중 작전의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려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젤 잠수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추진을 하고 이동할 때는 이제 이 디젤 엔진을 쓰지만 이 잠수함이 이제 기동 작전을 할 때는 이제 은밀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 디젤 엔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축전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축전지가 이제 사용 용량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 도산 안창호 하면은 수소 연료 전지를 도입을 해서 이제 기밀한 작전 능력 시간을 굉장히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새로운 기술이죠. 수소 연료 전지는 이제 요즘 뭐 자동차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하듯이 네. 우리나라가 수소 연료 전지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장보고급을 이제 개발을 할 때는 독일의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조선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을 했지만 이것을 이제 우리 국산화해서 독자적으로 우리 스스로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연료전지 기술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차세대의 어떤 잠수함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무기도 우리가 독자 개발한 무기도 실을 수 있고 예. 우리가 이제 소나도 자체 개발을 했고요. 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프로펠러를 프로펠러의 소음을 최소화하는 이런 기술들을 우리나라 조선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IT와 접목해서 이렇게 모의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신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이 이제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무기를 장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잠수함을 갖게 됐다. 사실은 상징하는 국방 기술의 어떤 성장에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독자 기술이 들어간 차세대 잠수함이다. 도산 안창호 함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역시 KF-X처럼 이것도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장보고 3 개발 사업은 6조 원의 예산과 약 20년의 개발 기간이 듭니다. 예. 따라서 조선소와 이 협력업체에 장기간 동안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방산 기술을 또한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 약 80% 정도가 국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 개발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내 업체에 그 직접 투입이 됨으로써 국내 일자리와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잠수함은 굉장히 고가인데요. 네. 수출 사례를 보면 인도네시아와 지금 2조 4천억 원의 그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형차 기준으로 약 12만 대 정도의 가격을 수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게 한 번 수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운용 중에 발생하는 창 정비, 그다음에 성능 개량 수요까지 생각을 하면 추후에 계속적으로 수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심해에서 우리 영해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잠수함 전력 강화 시급한데 도산 안창호함 이게 언제 전력 강화 끝나는 건지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 도산 안창호함은 2018년도에 처음 진수한 후에 그 뒤로 쭉 시험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2% 시험 평가를 완료해 있고, 예. 그리고 일정대로 한다면 금년 상반기에는 해군에 인도될 것이나 여전히 이제 코로나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 일정이 다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군의 인도가 어쨌든 올해 빠르면 초반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업인데요. 바로 신속 시범 획득 제도 구축인데 작년에 벌써 첫 공모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최신 그 스마트폰이 이 전술용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제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이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신속 시범 획득 사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작년에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뭐 추진 현황이라든가 민간 기업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등등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획득 체계가 연구 개발하고 양산하고 하는 기간들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민간에서 개발된 다양한 그 신기술이 접목된 그런 무기 체계가 나오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민간에서 개발된 것을 바로 무기 체계로 도입하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 아래 작년부터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민간에서 200여 개의 과제를 신청을 했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엄선해서 15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일부는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일부는 지금 납품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그런 첨단 기술들을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엄청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진행된 그 사업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 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무인 전술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사업에 15개 사업 속에 이미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설명한 최신 스마트폰, 삼성이 만든 최고의 스마트폰을 직접 군 무기체계에 활용해서 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전술 통시 체계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작은 드론도 레이더로 포착을 해서 잼머로 기능을 마비시키는 안티 드론 시스템 네. 이런 것도 지금 사업에 있는 등 첨단 기술을 빠른 시간 내 군에 시범 적용할 수 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신속 시범 사업은 6개월 정도로 아주 빠른 시간에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범 운용을 해 봄으로써 진화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획득 체계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렇게 이게 잘 운영이 됐을 때 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인지요. 좀 일반 민간 교수로서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방산업체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특수한 몇몇 기업들만 이 방위산업에 관련된 일들을 했었는데요. 일반 민간 기업 기술을 이제 군에서 도입을 한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놀라운 거구나. 그 뭐 미국에서 최근에 이 스마트폰을 군 전장에다가 민간 스마트폰을 군 전장에다가 쓴다는 얘기 듣고 아이 참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했는데 우리 군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게 방위산업이 어려운 이유는 처음 기획하고 개발하고 이제 이 전장에 도입을 하려면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근데 요즘 기업들의 기술은 뭐 3년, 4년 가는 기술이 없잖아요. 네. 스마트폰 같으면 1년에 하나씩 신제품들이 신기능들을 탑재한 이런 것들이 네.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어떻게 그것을 접목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민간 기술은 모두가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럼 적에게도 노출이 돼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도입을 해서 군에서 이 비밀을 유지하면서 쓸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마 기본 플랫폼은 뭐 공동으로 노출이 돼 있지만 그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발달돼서 그런 것을 가지고 군에 도입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특정 기술의 수명이 뭐 이렇게 10년씩 못 가고 2, 3년마다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그런 기술들을 이제 군에서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이 차량 자율주행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차량용 레이더가 민수 레이더가 워낙 발전이 되어서 약 뭐 10m에서부터 100m 정도에 있는 이 물체를 잘 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드론 탐지에도 응용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안 카메라, 흔히 CC 카메라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아마 군에서 응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과 뭐 AI 기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센서 기술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네. 군이 10년씩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마 군에서 빨리빨리 도입을 해서 사업화한다. 그러면서 이제 보안도 강화한다. 네. 아마 우리나라 국방 기술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좀 미래화되지 않을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강조해 주신 대로 신속 시범 획득 제도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됐고 도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안정적인 정착 필요하겠고요. 또 구매, 또 연구 개발, 전략화까지 이제 확대 발전해야 되는데 올해의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네,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은 군 빠르게 군이 필요한 무기 체계를 도입을 해서 활용을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활용한 결과 군 활용성이 인정이 된 경우는 원래 무기 체계는 중기 소요하고 선행 연구하고 소요 검증하고 하는 긴 검토 기간이 필요한데 긴급 소요로 검증이 되면 그 중간 단계가 굉장히 단축이 되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신속 시범으로 하는 사업들이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구매 사업이나 일반적인 연구 개발 사업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구매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신속 시범에서 알려진 지득한 다양한 정보가 있고 또 우리 방사청에서 작년부터 신기술 공모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 구매할 수 있는 민간의 그 수준을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 사업을 할 경우는 더 많은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걸 활용하면 더 좋은 제품을 우리가 무기 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연구 개발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작년에는 분거리 정찰 드론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연구 개발하고 양산하는 그런 긴 프로젝트인데 민간의 기술을 확인을 해보니까 민간에 이미 그런 기술이 확보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구매 사업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즉 연구 개발 사업일지라도 민간이 이미 개발된 그런 기술, 제품화된 그런 기술을 우리가 빠르게 신속하게 확보해서 그것을 구매로 전환해서 획득 체계를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방사청이 정말 첨단 무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본부장님 이렇게 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뭐 이런 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획득 체계는 굉장히 규정이 깐깐하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규정을 다양하게 개정을 하고 그리고 그 절차를 지금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우리 획득 사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부장님 계속해서 올해도 애써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요 방위사업청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핵심 과제 업무 중점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면 좋을지 당부와 다짐 또 부탁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 김영덕 교수님 먼저 해주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CDMA뿐만 아니고 이제 5G 통신 시스템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그 민간 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민간 기술을 이제 국방 분야에 적용하면 세계 최고의 국방 기술을 우리나라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서 이에 대한 이 방사청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또 민군 협력이 또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닐까 싶고요. 네, 교수님. 이제 일반적으로 이 군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은 굉장히 첨단 기술들이죠. 예. 근데 선진국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후발인데 사오면 되지 이걸 왜 비싼 돈 들여서 개발을 하느냐. 맞아요. 뭐 간단한데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할 수 싸우면 있습니다. 되는데. 근데 이제 특히 군사 관련 기술들은 뭐 미국이라도 우리한테 쉽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과 우리와 전장 환경이 틀리잖아요. 네.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이제 우리 한국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가 설계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예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화가 지금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화가 굉장히 고가 사치품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뭐 10집에 한 대도 없는 시절이었는데 부잣집에. 국내에서 전전자 교환기를 자체 개발을 하고 나니까 이 미국 기업이 한국에 보내던 수출 단가를 10분의 1로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자 기술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 첨단 기술을 구매할 때도 구매 협상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개발을 할 때 국가 주도의 방위 사업청이 주도해서 개발을 할 때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도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계속 이제 흔히 지속적인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되는데 네. 가끔씩 한 번씩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져서 기업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업이 살아야 이 방위 사업도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지속성과 연속성 그리고 이제 독자 설계와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 명실상부한 자주 국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방위 사업청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 관심이 참 높습니다. 본부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투명한 절차와 그리고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해서 지금까지 방위력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제 굉장히 많이 커졌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민간 기업들의 기술력도 굉장히 제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최대한 잘 발굴하고 활용해서 네. 최첨단 무기를 우리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수출형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은 국가 안보를 잡고 또 수출 산업으로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런 기조에 열심히 해서 사랑받는 방위사업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위사업청의 미래를 선도하고 주도하고 있는 미래전략사업본부. 오늘 이제 올해의 핵심 사업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게 효율적으로 잘 추진됐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튼튼한 안보 구축으로 위한 첨단 무기 체계 확보, 방위사업청 미래전략사업본부 핵심 과제의 성공 추진을 응원하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네, 고맙습니다. 국방 포커스 지난 5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것이 있죠. 혹시 국방 정책을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진심? 땡! 바로 국방 포커스의 시그니처 특집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와, 말로만 듣던 대국말 2021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자가 시작되는군요. 한국형 뉴딜의 국방 분야 적용부터 인력 구조 개편, 예산 편성과 운영까지 기획조정실의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한현수 기획조정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궁금하면 국방 포커스!